우리 완벽한 동맹을 맺읍시다. 저 두 년 놈 갈 때까지 가게 만들어 봅시다. 낯선 중년 여자가 현관문 앞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손에 툭 얹으며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사진 한 장. 오늘 아침 제가 웃으며 배웅한 남편이 어떤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공항 출국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여자 제 며느리입니다. 중년 여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배신당한 아내와 배신당한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의 소름 돋는 복수극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 저는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 냄비에 불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호가 베트남 출장을 떠난 첫날이었죠.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다가 돌아온 몸이 나른하게 무거웠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수 35살. 맞춤형 행사를 기획하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파티부터 회사 창립 행사까지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무대 위에 올리는 일이 제 직업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계획표에 적어야 마음이 놓이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시절 방학생활 계획표를 시간 단위로 나눠 그리고 그 원 안에 색색의 색연필로 칠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시청 공무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범하지만 반듯한 집안에서 저는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는 저녁 식탁을 보며 저는 결혼도 그렇게 조용하고 반듯할 줄만 알았습니다. 강민호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종로의 한 이탈리안 식당.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가 굳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수야, 내 말 믿지? 이 자식 진짜 진국이야, 진국. 어른들한테 잘하지, 직장 튼튼하지. 아주 딱 내 짝이다, 진짜. 선배가 옆구리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어깨가 넓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혔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무역회사 다니고 있고요. 나이는 35입니다. 강민호가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수예요. 저는 행사 기획하는 일하고 있어요. 아, 기획자시구나. 어쩐지 눈빛부터가 딱 야무져 보이십니다. 자, 목마르실 텐데 물부터 한 잔 드시죠. 강민호가 물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자연스러워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남자에게 물을 따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맞지? 이 자식이 원래 이래. 어디 가서 남 챙겨주는 거 엄청 좋아한다니까. 선배가 옆에서 낄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가 이렇게 챙겨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요. 제가 파스타 접시를 내려다보며 웅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하하,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수 씨 부담 안 갖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챙겨드릴게요. 강민호가 포크를 제 앞으로 살짝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얄밉지 않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선배가 소개해준 사람 만났거든? 근데 사람이 참 무던하고 착한 것 같아. 수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머, 웬일이니? 깐깐한 우리 딸 입에서 착하다는 소리가 다 나오고
사람 괜찮아 보이면 한번 잘 만나봐. 어머니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민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전에 안부 문자를 보냈고 야근하는 저를 위해 회사 앞까지 죽을 사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반년쯤 지난 어느 저녁 강민호가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서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수야, 네가 내 옆에서 마음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평생 내 옆에 있어 줄래? 우리 결혼하자. 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만난 지 이제 겨우 반년인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제가 반지 상자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확실해서 그래. 너같이 좋은 여자를 딴 놈한테 뺏길까봐 겁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랑 살자, 지수야. 강민호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온기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반년 뒤 그 남자와 결혼식장에 들어섰고 흰 드레스 자락을 밟히지 않게 조심하며 웃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았고 저는 그럴수록 집을 반듯하게 꾸미며 기다렸습니다. 반년 전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일 행사장. 저는 남편 옆에 서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인사해. 이쪽은 우리 회사 거래처 담당하는 이유진 대리. 강민호가 옆에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에 커다란 진주 귀걸이를 단 여자였습니다. 어머머,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가 이유진이에요. 과장님한테 사모님 얘기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이유진이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호호, 사모님이 얼굴도 예쁘신데 능력까지 최고라고요. 어휴, 과장님이 어찌나 침이 마르도록 팔불출 자랑을 하시던지 몰라요. 이유진이 눈꼬리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향해 웃는 그 눈이 옆에 선 남편에게 잠깐 스치는 순간 결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못 본 척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보다 그럴 리 없다는 확신이 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신호에 걸린 남편이 룸미러를 흘깃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까 그 이유진 씨 말이야. 직접 보니까 인상이 좀 어때? 당신 참 뜬금없네. 그걸 왜 갑자기 물어봐? 제가 조수석에 몸을 기대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여자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워낙 튀잖아. 당신이 평소에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니까 그냥 한번 물어본 거지. 강민호가 대수롭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더라. 근데 그 여자 유부녀라고 하지 않았어? 제가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어머, 시집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강민호가 짧게 대답하고는 라디오 볼륨을 키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유진이라는 이름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택배 오는 시간도 아닌데 누굴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챙이 좁은 검은 모자에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목에 두른 실크 스카프까지 하나같이 값이 나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수화기를 들며 제가 물었습니다. 윤지수 씨 집 맞지요? 잠깐이면 됩니다. 일단 문부터 열어보세요. 여자가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팽팽한 실이 감겨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기요, 대체 어떻게 오신 분인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댁이 강민호 씨 부인 맞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편의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인터폰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맞기는 한데요. 그럼 얼른 문부터 여세요. 이건 아파트 복도에서 동네방네 떠들 얘기가 아닙니다. 빨리요. 여자가 서류 봉투를 살짝 카메라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어록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여자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실례 좀 합시다. 여자가 신발을 벗지 않고 현관 안쪽으로 한 발만 들이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대체 누구시길래 막무가내로 이러세요? 제가 손을 앞으로 모으며 물었습니다. 내 소개는 들어가서 하죠. 다리 아프게 오래 서서 할 얘기가 아니니까.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우선 이 봉투 안에 든 것부터 꺼내서 보세요. 여자가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여자가 거실 소파 쪽을 흘깃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꺼내든 첫 장에 눈이 멎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심사대 앞 캐리어를 나란히 세우고 서 있는 두 사람. 한쪽은 오늘 아침 제가 배웅했던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팔짱을 낀 여자. 반년 전 창립 기념일 행사장에서 제 손을 잡았던 그 서늘한 손, 이유진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뭐예요? 사진을 든 제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댁의 남편 강민호랑 내 며느리년이 찰싹 붙어서 오늘 아침 9시 20분 비행기로 도망치는 꼬라지입니다. 여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쪽은 대체 누구신데 이런 걸 저한테? 제가 사진에서 겨우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명희. 저 사진 속에서 댁의 남편한테 꼬리치고 있는 저 불려우 같은 여자 이유진이가 바로 내 며느리요. 최명희가 봉투 안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손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이유진의 팔을 감싸 안고 웃는 남편의 옆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윤지수 씨, 우리 지금 이러고 넋 놓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저 두 화상들이 지들끼리 낄낄대고 웃는 꼴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봅니다. 최명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랑 완벽하게 동맹 하나 맺읍시다. 두년놈들 인생 싹 다 박살 내버려야 하니까. 최명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든 채 방금까지 끓고 있던 된장찌개 냄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만큼 아득해졌습니다. 현관 앞 센서 등이 스르륵 꺼졌다가 최명희가 발을 옮기자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최명희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얌전히 포겠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엎어놓듯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이 한 장씩 미끄러져 나와 유리 상판 위에 흩어졌습니다. 공항 사진, 호텔 로비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택시에서 내리는 사진, 그리고 두꺼운 클립으로 묶인 종이 뭉치, 카톡 대화를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다 구하신 거예요? 제가 종이 뭉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사람을 좀 썼어요. 며느리 뒤를 밟은 지 2달쯤 됐습니다. 최명희가 무릎 위 손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2달이나요? 처음엔 그냥 아들이 요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뒤에 남의 집 남편이 딸려 나오더군요. 최명희의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카톡 대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자기야, 오빠 사랑해. 낯이 뜨거운 단어들이
남편의 이름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언제 이혼할 거야? 이유진이 보낸 문장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나 애도 없고 위자료도 얼마 안 나올 거야. 강민호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든 손이 저절로 오그라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종이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지수 씨, 최명희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울고 싶으면 우세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랬으니까요. 최명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안 울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저 사람들이 이겨요. 제 목소리가 저도 놀랄 만큼 낮게 나왔습니다. 최명희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수 씨는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이네요. 단단한 게 아니라 지금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제가 종이 뭉치를 다시 손에 쥐며 답했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안에 다 실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최명희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겼습니다. 최명희는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아 봉투 안에 자료를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지난 반년 동안 보내온 문자들을 다시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 토요일도 회사 워크숍이야. 미안. 베트남 바이어 접대 때문에 늦어. 먼저 자. 광주 출장 잡혔어? 다음 주 화요일에 올라와. 날짜와 시간을 카톡 대화 내용에 대조해 봤습니다. 남편이 워크숍이라고 했던 날, 두 사람은 강원도 리조트에 있었습니다. 바이어 접대라고 했던 날, 남편은 이유진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침실로 가서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걸린 셔츠와 양복 아래 서랍 맨 안쪽을 뒤졌습니다. 양말 뭉치 사이에서 얇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은행, 제가 모르는 이름의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2년 넘게 넣어둔 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자기.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강민호의 목소리 뒤로 파도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자기 도착은 잘했지.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착했지. 오늘 미팅이 늦게 끝나서 이제 호텔이야. 피곤해 죽겠다. 강민호가 하품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지금 몇 시야? 여기 10시쯤. 왜 무슨 일 있어? 강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 없어. 그냥 자기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제가 카톡 종이 뭉치를 발끝으로 밀어내며 답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웬일이야? 나 없다고 외로워? 강민호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얇은 유리를 긁는 것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응, 좀 외로워. 빨리 와. 이번 출장 끝나면 우리 어디 여행 가자.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강민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자기가 정해. 나는 자기가 좋다는 데면 어디든 좋아.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손에 든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랫배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굳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최명희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낯익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지난 생일에 자기가 자기 것으로 샀다고 하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이 시계 우리 며느리가 계산했어요. 아들 카드로요. 최명희가 상자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백화점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결제 내역이 이상해서 확인했더니 남자 시계였습니다. 우리 아들 시계는 다 저한테 있어요. 저 사람 취향이 아니에요. 최명희가 시계 상자를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 시계 차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상자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보너스 나온 김에 자기 자신에게 선물했다고요. 저는 그 말이 기특해서 매일 아침 그 시계를 꺼내 자기 손목에 채워줬어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계 우리 손으로 부숴버리게 만들어야죠. 최명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만 하면 저 두 사람은 안 아파요. 저는 그게 더 억울해요. 제가 상자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최명희가 물었습니다. 저는요, 저 사람이 지금 가진 걸 다 잃고 자기가 뭘 잃었는지 매일매일 세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회사, 명예, 사람들 시선 다요.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집 온 지 2년 저희 집 며느리 자리를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벗겨내야죠. 최명희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한 장 던져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판을 크게 짜야 해요. 제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짜실 겁니까? 최명희가 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 앞에 무대를 만드는 일이에요. 두 사람이 도망칠 수 없는 무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제가 최명희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윤지수 씨,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질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최명희가 옅게 웃었습니다. 제가 무서워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편에서 며느리를 잡을 테니 어머니는 아버지 편에서 남편을 잡아주세요. 서로 정보만 주고받으면 저 두 사람은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제 말에 최명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35의 손과 60 넘은 손이 탁자 위에서 맞물렸습니다. 동맹,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최명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남편이 귀국하는 날. 저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새로 손질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가겠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8시 도착 게이트 앞.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기 여기. 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 마누라. 진짜 나왔네. 강민호가 놀란 척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나오지. 오랜만에 봤잖아. 제가 강민호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밥은 먹었어. 기내식 대충 먹었지. 우리 마누라 얼굴 보니까 밥맛이 도네. 강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도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이 손이 무엇을 만지고 왔는지, 이 입술이 누구에게 어떤 거짓말을 뱉었는지 저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요. 공항 주차장으로 향하는 남편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선 남편은 캐리어를 거실 한복판에 세워두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 죽겠다. 이번 출장 진짜 빡셌어. 강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씻고 나와 저녁 데워놨어. 제가 캐리어에 손잡이를 접어넣으며 답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최고다. 나는 진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강민호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을 데우는 척 등을 돌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저는 국자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반복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배경음 삼아 남편의 캐리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옷가지 사이사이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셔츠 소매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짙게 났습니다. 달콤하고 무거운 냄새. 저는 그 셔츠를 코앞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 이유진이라는 여자의 냄새겠지요. 저는 셔츠를 세탁 바구니에 그대로 넣지 않고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아 냉장고 옆 서랍에 숨겼습니다. 자기 수건 좀. 욕실에서 강민호가 외쳤습니다. 응, 가져가. 제가 수건을 문 앞에 걸어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자기. 강민호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저는 이유진의 손끝이 이 손목에 감기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자기가 해준 된장찌개가 세계 최고야. 강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빠진 것 같더라. 제가 반찬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며 답했습니다. 자기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나 걱정해 주겠어. 강민호가 제 손등을 짧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피부 위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감각을 참아냈습니다. 참, 이거. 강민호가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서 얇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면세점에서 자기 생각나서 샀어. 별거 아니야. 상자 안에 접혀 있던 것은 연한 하늘색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예쁘다. 제가 스카프를 손끝으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한테 어울릴 것 같더라고. 강민호가 스카프를 제 목에 살짝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스카프에서도 아까 그 셔츠와 같은 냄새가 옅게 났습니다. 아마 같은 매장, 같은 향기 속에서 이유진이 골라준 물건이겠지요. 이틀 뒤 점심시간, 저는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남편 회사의 후배 박 대리였습니다. 평소 저를 큰 누나처럼 잘 따르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팀장님, 저 박 대리인데요.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박 대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낮았습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제가 노트북 화면을 접으며 물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되나 싶어서 계속 망설였는데요. 아무래도 팀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해봐. 나 요새 웬만한 일에는 안 놀라. 제가 커피잔을 손에 감싸 쥐며 답했습니다. 강 과장님이요. 이유진 씨랑 그 회사에서 소문이 좀 있어요. 박 대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떤 소문? 둘이서 자주 밖에서 만나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번엔 회식 자리 도중에 강 과장님이 이유진 씨 전화 받고 나가시더니 새벽까지 안 들어오시고요. 박 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 나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팀장님. 더 큰 문제가 있어서요. 박 대리가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뭔데? 강 과장님이 법인 카드로 이상한 결제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저희 부서 회식이라고 결제 올라온 건데 그날 회식이 없었거든요. 호텔 결제도 몇 번 있었고요. 저희 팀장이 사인 안 하고 저한테 확인해 보라고 넘겼는데 그게 다 이유진 씨랑 있었던 날짜랑 겹쳐요. 박 대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거 확실해?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제가 결제 서류 사본 조용히 챙겨뒀어요. 팀장님한테는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박 대리, 나 진짜 고마워. 그런데 이거 자기 잘못되는 거 아니지?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이 저 신입 때 얼마나 챙겨주셨는데요. 저는 팀장님 편이에요. 박 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진짜.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손에 든 커피잔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이유진과의 미래를 회사 돈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최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지수 씨. 무슨 일이에요? 최명희가 낮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판을 좀 더 키워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회사 돈을 손대고 있어요. 제가 카페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요? 네. 법인카드로 이유진 씨랑 데이트한 정황이에요. 증거도 곧 손에 들어와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네요. 이건 이혼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최명희의 목소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쪽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손 놓고 있진 않았어요. 며느리 친정 얘기 알아봤어요. 친정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진 빚이 꽤 크더군요. 이유진이 결혼할 때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그 빚을 몰래 해결해달라고 아들한테 매달렸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최명희가 말했습니다. 결혼도 돈 때문에 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낮게 웅얼거렸습니다. 뻔한 얘기죠. 사랑이 그렇게 흔하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최명희가 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두 사람 또 만날 거예요. 남편이 벌써 저한테 지방 워크숍이라고 문자 넣어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사람 하나 붙일까요? 최명희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찍어야 해요. 도망갈 구멍 하나도 남겨두면 안 돼요. 제가 답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강남의 어느 호텔 앞. 저는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몸을 낮게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최명희가 소개해준 흥신소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옵니다. 흥신소 직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로비 회전문이 돌아가고 남편이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이유진이 남편의 팔에 팔짱을 끼며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에 있던 택시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유진이 발끝을 들어 남편의 볼에 입술을 짧게 댔습니다. 남편은 그런 이유진의 허리를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차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충분합니다. 흥신소 직원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한 컷만 더요. 두 사람이 같이 택시 타는 장면까지 번호판이 나오게요. 제가 앞 유리 너머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유진의 등을 감싸며 택시 뒷좌석에 함께 올랐습니다. 찰칵. 택시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후미등이 붉게 멀어지는 걸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 남자의 팔에 팔짱을 낀 여자가 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이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수석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흥신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이요. 우리 집이요. 제가 눈을 뜨며 답했습니다. 말이 목에 걸렸지만 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직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저녁이면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증거는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졌고
저는 그만큼 야위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은 여자가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도 손끝이 저리고 숨이 얕아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밤에는 남편이 곁에서 코를 골며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수건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를 삼켰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저는 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최명희가 저를 도심의 한 호텔 스파로 불렀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오자 라운지에 최명희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이 오르는 차 두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 씨, 얼굴이 반쪽이 됐네. 최명희가 저를 아래 위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티나요. 제가 자리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티나지. 그 집에서 밥이 넘어가겠어. 우선 이거부터 마셔요. 최명희가 찻잔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저 처음 봤을 때 며느리 얘기하면서 목소리 하나 안 떨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해요? 제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내가 지수 씨 나이 때는요, 지수 씨보다 더 심하게 흔들렸어요. 최명희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요. 우리 남편도 그 시절엔 밖에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걸 알면서도 아이 셋 붙잡고 10년을 버텼지. 그 10년이 아까워서 하루하루 일을 갈았어요. 최명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나를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얼굴이 저렇게 상한 게 억울해서요. 그 다음부터 나는 나를 먼저 챙겼어요. 남편은 그 다음이었고요. 최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못 알아보겠어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여자 인생이라는 게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났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고도 다시 일어서는 게 여자 인생이에요. 최명희가 제 손등을 짧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좀 살 것 같네요. 제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야지. 살아서 저 두 사람 꼴 봐야지. 최명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요? 어머니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아드님이랑 며느리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제 질문에 최명희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한테 준 상처는 내가 어떻게든 아물게 하겠지만 지수 씨가 받은 상처는 우리 집안이 만들어낸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그걸 못 본 척은 못하겠더라고. 최명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습니다. 며칠 뒤 최명희가 저를 오래된 법률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문패에는 낯선 변호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소장님이 이런 쪽으로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남의 눈치 안 봐요. 최명희가 사무실 앞에서 낮게 귀띔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50대 여성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지수 씨예요. 최명희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윤지수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얘기 다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먼저 지수 씨 남편분 명의로 돼 있는 재산 목록부터 하나하나 정리할게요. 통장, 부동산, 회사 지분 다요. 놓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강 변호사가 볼펜을 딸깍 눌렀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건 이 정도예요. 제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남편의 서랍과 통장, 카드 명세서를 살피며 적어둔 목록이었습니다. 꼼꼼하시네요. 이 정도면 반은 이긴 겁니다. 강 변호사가 노트를 훑어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이 이혼당하는 걸로 끝나는 걸 못 봐요. 회사 돈까지 손댔거든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혼과 별개로 회사 쪽에서 처리할 문제고요. 우리는 지수 씨가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아내는데 집중합시다. 남편 잘못이 크면 클수록 지수 씨가 받을 몫도 커집니다. 강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쪽은요? 제가 최명희를 흘깃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문제는 우리 집안 변호사한테 따로 맡겼어요. 며느리 쪽 흠집은 다 잡아놨으니까 지수 씨는 지수 씨 싸움에만 집중하세요. 최명희가 답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정보만 잘 주고받으면요. 이건 못 이길 싸움이 아니에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타이밍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남편분과 상대 여자분이 지금 방심하고 있을 때 한 방에 몰아쳐야 해요. 조각조각 흘리면 그쪽이 방어할 시간을 벌어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하는 일이에요. 제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 변호사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제 직업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일이거든요. 무대, 조명, 순서, 손님들 동선까지요. 이번 일도 그렇게 짤 거예요. 제가 노트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진짜 잘못된 사람 건드렸네요. 강 변호사가 짧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최명희의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수 씨, 하나 물어봐도 돼요. 최명희가 신호에 걸리자 저를 흘깃봤습니다. 네. 이 일 끝나고 지수 씨는 뭐 할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정했어요. 제가 창에서 눈을 떼며 답했습니다. 뭐요? 제 이름으로 된 사무실 하나 꼭 열 거예요. 남한테 월급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제 이름 걸린 자리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네요. 그럼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해요. 필요한 돈은 남편 몰래 슬슬 빼놓고요. 최명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제 명의로 된 적금이랑 주식 조용히 정리 중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 지수 씨 진짜 야무지네. 최명희가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이 잠든 밤 침실에서 조용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러니를 잠시 눈으로 훑고 전화기 화면을 열었습니다. 카톡, 사진첩, 통화기록, 은행 앱. 저는 하나하나 백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잔잔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이 얼굴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저를 조용히 마음속에서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저는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날짜 한 칸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옆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유진 생일, 가족 모임, 저녁 7시. 그 아래에 저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막이 오르는 날. D-데이 당일 저녁, 저는 옷장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목선이 깊고 어깨선이 반듯한 옷이었습니다. 립스틱은 붉은색,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넘겨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지난 열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는데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자기,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힘줬어? 강민호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초대해 주신 자리라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 제가 립스틱을 한 번 더 눌러 바르며 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데? 자기 일 자리잖아. 강민호가 넥타이 매듭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자꾸 남편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 부부 동반이래. 한 번만 얼굴 비치자. 제가 강민호의 넥타이를 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진짜 딱 1시간만이야. 강민호가 마지못한 척 답했습니다. 고마워, 자기. 제가 살짝 웃으며 강민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 팔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호텔 프라이빗 룸 앞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5분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지배인이 저희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룸 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이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장 차림의 남자 최명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최명희가 편안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이 문 안쪽에서 딱 한 걸음 만에 멎었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우리 특별한 손님이시죠? 최명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가. 강민호가 저를 흘깃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기, 왜 그래? 여기 사장님, 사모님 자리 아니었어. 제가 짐짓 놀란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이유진이 젓가락을 손에 든 채로 물었습니다. 목소리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내가 거래처 자리라고 해서요. 강민호가 이마에 배어나오는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답했습니다. 자기, 저분 아는 사람이야. 제가 남편의 팔을 살짝 흔들며 물었습니다. 그 저희 거래처 직원이야. 반년 전에 한 번 봤잖아. 강민호가 목소리를 애써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이유진 씨. 반가워요. 제가 이유진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유진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 분 오늘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앉으시죠. 최명희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짱을 놓지 않은 채 지정된 자리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남편의 팔이 딱딱한 나무 토막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편하게 놀리지 못했습니다. 이유진의 남편은 눈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어머니와 이유진을 번갈아 보며 물잔을 자주 들었습니다. 남편은 물만 마셨습니다. 이유진은 종이 냅킨을 무릎 위에서 손끝으로 접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7시 30분. 저는 최명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명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유진이 생일이라고 어머니가 자리 만들어주셨어요. 다들 조금씩 드시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볼까요? 이유진의 남편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신 영상 틀어드릴까요? 지배인이 문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영상은 우리 지수 씨가 준비했어요. 지수 씨, 부탁드릴게요. 최명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요. 강민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응. 어머니께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셨거든. 자기, 잠깐만.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답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저장 장치를 들고 스크린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배인이 익숙하게 케이블을 꽂아 주었습니다.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서 남편과 이유진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유진 씨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조금 다르게 준비했어요. 우리 유진 씨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가족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유진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저기 사모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유진이 말끝을 떨었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곧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어 첫 화면을 재생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캐리어를 나란히 세우고 팔짱을 낀 두 사람의 모습이 큰 화면 가득 떴습니다. 여보. 저 사람 당신 회사 이유진 씨 아니에요. 이유진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저건 합성이야. 이유진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 호텔 앞 남편이 이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사진. 세 번째 화면. 카톡 대화 캡처. 자기야, 오빠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정리할게. 문장 하나하나가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지수야, 이거 오해야.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자기 앉아. 아직 안 끝났어. 제가 강민호의 손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네 번째 화면. 저번 주 토요일 밤 강남의 호텔 앞. 이유진이 발끝을 들어 강민호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 루만 어디선가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진의 남편이 물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유진의 남편이 최명희를 향해 물었습니다. 보이는 대로란다. 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어머니가 몇 달을 고민했어. 최명희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다 아셨어요. 이유진이 최명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집 며느리로 들이면서 유진이 뒤 한 번 안 살펴봤을 것 같니? 나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야. 최명희가 이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스크린 위에 떴습니다. 법인 카드 결제 내역이 정리된 표, 날짜, 장소, 금액, 그 옆에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문자들이 나란히 배치돼 있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던 날의 결제 장소는 강원도의 한 리조트였습니다. 바이어 접대라던 밤은 서울 시내의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당신 회사 돈까지 손댔어. 제가 남편을 향해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지수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강민호가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세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자리에서 회사에 전화할게. 감사팀에.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강민호의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강민호가 저를 향해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몸을 낮추려 했습니다. 강민호. 제가 남편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자기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 맡던 밤에 자기는 그 여자 오피스텔에 있었지. 내가 자기 국 데워놓고 새벽까지 기다린 그 밤에도 제가 남편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룸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뺨을 감싸 쥔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소장이야. 다음 주까지 도장 찍어. 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남편의 가슴에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받지 못하고 흘리자 저는 그것을 남편의 발 앞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옆쪽에서 최명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명희의 손에도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짐 싸서 오늘 밤 안에 나가라. 이 집에서 네가 갖고 갈 건 네가 들고 온 캐리어 하나뿐이야. 최명희가 봉투를 이유진 앞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 번만. 이유진이 최명희의 소매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자리 너한테 준 적 없어. 네가 잠깐 앉아 있었던 자리야. 최명희가 이유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이유진이 이번엔 자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 이유진의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유진, 두 사람이 룸 한복판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봉투도 접시도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룸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나갈게요. 제가 최명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나가서 바람 좀 쐬요. 뒷정리는 어머니가 할게. 최명희가 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호텔 로비 쪽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음악에 맞춰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룸 안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저는 오른손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방금 남편의 뺨을 후려친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고도 후련한 통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5시쯤 도어록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어디에 두고 왔는지 셔츠 단추 위쪽이 2개나 풀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강민호가 저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오지 마. 제가 손을 들어 남편을 막았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잠깐 미쳤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강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강민호. 그 무릎 지금 나한테 꿇지 말고 회사 감사팀 앞에서 꿇어.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사 얘기는 하지 마. 그건 진짜 별거 아니야. 강민호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게 몇 천이야. 너 그거 다 알아냈어. 강민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애원하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금 눈빛 봤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잘 들어. 너 그거 어디 함부로 흘리면 진짜 큰일 나. 강민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큰일이 왜 나?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위자료고 뭐고 너도 못 받아. 나 신용불량 되면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 잘 생각해. 강민호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너 요새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가 자기 남편 뒷조사한다는 게 이게 정상이야. 강민호가 소파 팔걸이에 손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정상이 아닌 건 나야.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반성한 게 아니라 판을 뒤집을 방법을 밤새 궁리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회사 사무실. 제가 다음 주 행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유리문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윤지수 팀장 어디 있어? 내가 얘 남편이야. 강민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자 강민호가 로비 한복판에 서서 손가락으로 안내 데스크 직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서둘러 다가가며 낮게 말했습니다. 뭐 하냐고. 내가 지금 병원 데려가려고 왔지. 강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요새 좀 아파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남편 뒤 캐고 다니고요.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중얼거리고요. 강민호가 로비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강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이거나. 다들 아셔야 돼. 우리 마누라 이런 상태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맡겠어. 강민호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희 팀 이사가 회의실에서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 과장님, 여기는 팀장님 직장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사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 걱정 좀 하겠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집사람이 남편 카드 명세서 뒤지고 회사 후배 꼬드겨서 사람 뒷조사시키고 밤에는 흥신소까지 붙였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강민호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당신 진짜. 제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지수 좀 며칠 쉬게 해주십시오. 병원 좀 데려가겠습니다. 강민호가 이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팀장님, 잠깐 저 좀 볼까요? 이사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호를 노려보고 이사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팀장, 이거 무슨 일이야? 이사님, 저 사람 지금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낮게 답했습니다. 나도 눈치는 있어. 근데 다음 주 프로젝트 앞두고 이런 소문이 회사에 돌면 나도 자네 편들기 힘들어져. 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 3년 동안 저희 팀 프로젝트 한 번도 펑크 낸 적 없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이 일 빨리 정리해. 오래 끌면 팀장 자리 나도 못 지켜줘. 이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명희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저녁 무렵 최명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 씨, 우리 며느리가 사고를 치네요. 최명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사무실 계단에 서서 물었습니다. 기자 몇 명한테 우리 집 얘기 흘리고 다닌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협박해서 강제로 이혼시키려 한다. 손해배상까지 뒤집어 씌운다. 그런 식으로요. 최명희가 말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라도 기사 한 번 나가면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뒤집어져요. 아들이 이사회에서 지금 자리를 잡느냐 마느냐 하는 시기라서요. 최명희가 낮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도요. 오늘 제 회사에 찾아와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았어요. 팀장 자리도 위태로워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댔네요. 최명희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어머니. 안 되지. 안 되고 말고요. 최명희가 답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집에 홀로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저 이유진이에요. 이유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짧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이제 다 같이 죽자고요. 사모님도 만신창이고 저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유진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어차피 사모님 남편은 나 못 나요. 사모님이 이혼 소장 아무리 밀어붙여도 우리 오빠는 회사에서 잘리면 위자료 한 푼도 못 줘요. 그리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곧 사모님이랑 손잡은 거 후회하실걸요. 언론에 우리 시집 얘기가 나가면요. 그 집안 다 흔들리거든요. 이유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요. 사모님이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 일 그만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럼 저희 오빠도 사모님한테 잘할게요. 이유진이 말했습니다. 이유진 씨,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오늘 네가 나한테 다 보여줬어. 제가 답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팀장 자리도 우리 시어머니 회사도 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유진이 답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직장, 최명희의 집안, 이혼 재판, 재산. 저 두 사람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렇게 얼굴을 감싼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거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얼굴은 지난 새벽 남편이 저를 협박하던 그 눈빛을 마주하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은 흔들려 줄게. 두 번은 없어. 제가 유리창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붉은 펜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 맨 위에 짧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무대. 그 밑에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대리, 강 변호사, 최명희. 저는 볼펜을 놓지 않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종이 위에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튿날 오전 저는 최명희를 시내의 한적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창가 안쪽 자리에 마주 앉아 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지수 씨는요? 최명희가 찻잔을 손에 감싸쥐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밤을 새우고 나니까 오히려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노트 한 권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리가. 어머니, 저 사람들이 지금 흔드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제 직장, 어머니 집안의 이름, 그리고 재산이요. 세 개를 한꺼번에 흔드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는 거고요. 제가 노트를 펴며 말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잡자는 얘기네요. 최명희가 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 남편 쪽은 제가 잡을게요. 회사 안에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박 대리가 회식 서류랑 법인 카드 결제 사본 이미 저한테 넘겨줬어요. 저는 그걸 감사팀에 직접 넘길 거예요. 오늘 오후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진짜 회사에서 잘려요. 최명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잘리라고 넘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사에 붙어 있는 한 계속 저를 흔들어요. 뿌리를 뽑아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지수 씨, 며칠 사이에 사람이 참 단단해졌네요. 최명희가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쪽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쪽은 사실은 카드 한 장 아직 안 꺼냈어요. 최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카드요. 우리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요. 다른 회사 다닐 때도 유부남 하나랑 사고를 크게 쳤어요. 그때 상대편 부인이 회사에 다 알려서 우리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 여자 아직도 우리 며느리 이름 들으면 이가 갈린대요. 최명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언론에 뭐라도 흘리면요. 나는 그 여자한테 연락해요.
그 여자가 알고 있는 얘기 하나만 나가도 우리 며느리는 어느 신문사에도 얼굴을 못 들이밀어요. 최명희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진작 쓰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최명희가 저를 마주보며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 감사팀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안에서 감사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윤 팀장이 갑자기 어인 일이십니까? 감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제가 여기 온 건요, 제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 일 때문에 왔어요. 제가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요. 저희 남편 강민호 과장, 지난 2년간 법인 카드로 개인 지출을 반복해왔습니다. 여기 명세와 그 시각 남편이 사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대조한 자료입니다. 제가 서류를 팀장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윤 팀장님, 이거 부부 문제 아닙니까? 감사팀장이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물었습니다. 부부 문제였으면 저는 이혼 서류만 들고 다녔을 거예요. 이건 회사 돈 얘기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박 대리가 얘기해 준 것도 있는데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다 잠시 멈췄습니다. 박 대리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박 대리가 저희 팀의 자료를 하나 놓고 갔어요. 저희도 지금 확인 중이었습니다. 팀장님 자료랑 같이 맞춰보면 얘기가 훨씬 명확해지겠네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리가 그런 일을 저 대신 해줬네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틀 뒤 오전 감사팀의 결과가 남편에게 통보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민호가 다시 제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로비 유리문 안쪽에서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곧바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안내 데스크를 지나 계단 앞에 도착했을 때 로비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강민호 씨 되시죠? 잠깐 저희랑 얘기 좀 하시죠. 앞쪽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뭡니까? 강민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업무방해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 있어서요. 오늘은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답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강민호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단 위쪽에서 강민호를 잠시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강민호의 팔을 잡고 로비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조용히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사님이 회의실 문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이유진 쪽에도 소식이 갔습니다. 최명희의 전화 한 통이 이유진의 옛 회사 시절 그 부인에게 닿았습니다. 그 부인이 손에 쥐고 있던 옛날 사진과 문자 몇 장이 최명희에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최명희는 그 자료를 며느리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아, 이거 한번 봐. 최명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을 저는 나중에 최명희에게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서? 이유진이 얼굴이 하얘져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언론에 우리 집 얘기를 흘리는 순간 이 사진들이 먼저 세상에 나가. 내 이름 옆에 이 남자 이름이 붙어서 나가는 거야. 내 친정도 조용히 못 살아. 최명희가 낮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이유진이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뿌린 얘기 오늘 밤 안에 다 회수해. 이혼 서류에도 도장 찍고
그럼 이 사진들은 내가 갖고만 있을게. 세상에 안 나가. 최명희가 답했다고 했습니다. 이유진은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만 담아 아무 소리 없이 시댁 문을 나섰다고 최명희가 전해줬습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남편이 몰래 빼돌리려던 통장과 부동산 하나를 하루가 다르게 잡아냈습니다. 남편이 형에게 잠시 맡겨두려던 아파트도 남편의 지인 이름으로 옮겨놓은 통장 잔고도 모두 묶였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것은 회사에서의 파면 통보와 그 위에 쌓여가는 위자료 청구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마지막 재판이 있던 날, 저는 아침 일찍 미용실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뒤로 묶고 짙지 않은 색의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강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지난 몇 달 사이 부쩍 늙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고 어깨가 예전의 반쯤으로 좁아 보였습니다. 지수야. 강민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말해.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강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민호. 나는 이제 자기 목소리 듣는 것도 힘들어. 제가 답했습니다. 나 진짜 이대로 가면 끝이야. 강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끝은 자기가 만든 거야. 나는 자기가 국 데워달라고 할 때 국 데워주는 마누라였어. 자기가 밖에서 다른 여자한테 자기야, 오빠 소리 들을 때도 나는 국 데워주는 마누라였어. 제가 강민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자기가 나한테 진 빚은 통장으로 갚으면 돼. 그런데 마음에 진 빚은요, 갚지 마. 어차피 내가 안 받아. 제가 답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저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마지막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회사 돈에 관한 부분과 저에게 지급해야 할 돈,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결정이 차례로 낭독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 위에 오래 눌러 담아두었던 돌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데 복도 저편에 최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짧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 씨,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최명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국밥이라니. 오늘 같은 날에는 좀 비싼 데 가야지. 최명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에요. 제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겨울 초입의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여미며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의 초입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 사무실 겸 집으로 삼았습니다. 아침이면 창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여놓고 저녁이면 손수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시절엔 하지 않던 일이 아니라 남편이 있던 시절엔 남편의 목까지 챙기느라 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국을 2그릇이 아니라 한 그릇만 데우면 되는 저녁 식탁이 처음엔 서걱거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늑해졌습니다. 강민호는 회사에서 파면당한 뒤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회사 후배 박 대리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님, 강 과장님 요즘 채권자들한테 시달리신다는 얘기가 돕니다. 그냥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 대리의 문자였습니다. 고마워, 박 대리. 나는 이제 그 사람 얘긴 안 들어도 돼. 제가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이유진의 소식은 최명희를 통해 간간히 들었습니다.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 일을 도우며 산다고 했습니다. 친정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댁에서 받아냈던 물건들도 하나도 손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손끝이 떨렸는데 이제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봄이 조금 더 깊어진 어느 날 저는 명함 한 장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새로 판 명함이었습니다. 윤지수 대표. 회사 이름 옆에 제 이름이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행사 기획일을 그대로 이어가되 이번엔 남미치 아니라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개업식 날 아침 사무실 문 앞에 커다란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꽃 사이에 짧은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수 대표님, 첫날부터 축하해요. 오늘 저녁 나 데리고 저녁 먹으러 나갑시다. 최명희. 카드를 손에 든 저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손님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명희였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오셨네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짜로 왔지. 첫 손님이 어머니여야 두고두고 자랑거리 될 거 아니에요. 최명희가 손에 든 종이 가방을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랑거리는요? 오늘 계약하러 왔어요. 우리 회사 창립 기념 행사, 올해는 우리 지수 대표한테 맡깁니다. 최명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큰 행사를요. 제가 서류를 밀어내려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 맡을 사람이 지수 씨 말고 어디 있어요. 사람 인생판 뒤집는 이벤트도 짜본 사람이. 최명희가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수 씨, 이제 며느리 자리에서 벗어났으니 나한테는 그냥 지수 씨예요. 사업 파트너로요. 최명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트너라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에 못 앉아 있어요. 제가 낮게 답했습니다. 그 얘긴 이제 그만해요. 그날 밤에 내가 지수 씨네 초인종 누른 건 어머니가 지수 씨한테 도와달라고 간 거지 지수 씨를 도와주러 간 게 아니에요. 최명희가 답했습니다. 서로 도운 거네요, 저희. 제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서로 도운 거지. 최명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가을 소파에 마주 앉아 처음 서로의 손을 맞잡던 그 순간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손과 지금의 손은 같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은 아주 멀리 흘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국밥집 가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또 국밥이야. 우리 대표님이 아직도 형편이 그리 어려우신가? 최명희가 웃었습니다. 형편 문제가 아니라요, 어머니. 저는 이제 좋은 자리에 가면요. 어머니랑 저 둘만 있는 게 아까워요. 나중에 어머니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가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말이 늘었네, 우리 지수 씨. 최명희가 눈꼬리를 접으며 웃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무르익은 어느 오후,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안쪽까지 길게 들어와 바닥 위에 얇고 따뜻한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저는 창틀에 팔꿈치를 올린 채 아래쪽 골목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가고 그 뒤로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 골목 어딘가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상상만으로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상 자체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문에 이마를 살짝 대었습니다. 지수야. 저는 저 자신을 낮게 불러봤습니다. 혼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저는 저 자신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제가 다시 답했습니다. 누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지도 모르는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게는 오래 걸어온 길의 매듭 같았습니다. 책상이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지난 가을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던 그 페이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막이 오르는 날, 그 옆에 두 번째 무대. 저는 새 페이지를 넘겨 볼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 이번에는 파란색 잉크로 짧게 적었습니다. 내 무대. 그 아래에 저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책상 서랍 안에는 이혼 판결문 사본이 얌전히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종이는 저를 증명하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증명하는 것은 오늘 아침 제 손으로 끓인 국 냄비, 창가에 놓인 커피잔, 그리고 오후에 잡혀있는 새 고객과의 미팅 자료였습니다. 책상 서랍 다른 칸에는 새 명함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 한 장을 꺼내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좋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 박힌 제 이름이 저는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저 자신을 이 이름으로 몇 번이고 다시 소개했으니까요. 바깥에서 짧은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오후 미팅 손님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매무새를 짧게 다듬은 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잠시 서서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지난 가을 밤새 울음을 참느라 부어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화려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봄날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윤지수라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그 말은 손님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저에게 건네는 첫마디였습니다. 문을 열자 봄바람 한 자락이 사무실 안으로 살랑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창가의 얇은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커튼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무너지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려 합니다. 그런데 윤지수는 무너지지도 자기를 탓하지도 덮어두지도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사람의 자리에서 자기 이름 석 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상치 못한 손 하나가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서로의 진짜 편이 되어준 두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이지만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남의 자리를 지키느라 자기 자리를 잊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 자리 오늘 저녁 한 번쯤 돌아봐 주세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이전에 당신의 이름 석자가 먼저입니다.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